너무나 많은 거짓과 미혹이 있는 시대에 오직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영과 진실의 영, 거짓 없는 순결의 영으로 저희들을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혹시 지난 월요일날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상황과 오늘은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네. 무슨 일인지 좀 모르시겠죠? 뭔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그렇죠.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쏟아지는데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원래 헷갈렸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오신 분들도 헷갈리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들으셨던 분이라 그래도 전혀 또 다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상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라고 하는 분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왔죠. 명확하게 김정은의 발언이 나온 건 아니고 김정은의 뜻이 이렇다라고 북한에 방문을 했던 한국 특사들이 몇 가지를 받아 적어온 겁니다. 이것을 미국에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일종의 한국 특사들이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겁니다. 내용인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트럼프와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면담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이제 뉴스 보기도 지겨워요. 왜냐하면 이게 뻔한 얘기들 같고 이게 뭔지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해도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것만은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70년 동안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정은이 좀 물렁물렁해졌다라고 느껴질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특사들을 만나자마자 좋다, 만나자라고 수락을 한 거예요. 5월 달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이른바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죠. 이 지방선거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정상회담 국면으로 가서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인즉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도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은 모든 제재와 압박은 계속하지만 어쨌든 만나겠다라고 미국이 수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관건이 뭔고 하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화를 협상을 해서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요? 네. 그런데 한국의 아주 큰 교회 협의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성명을 내고 있죠. 환영한다.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도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은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조선일보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화해봐라. 그리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라.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한국을 꼴깍 삼키는 적화 통일을 한다면 모를까, 혹은 적화 통일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모를까, 절대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김정은에게 시간을 주고 심지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강당을 제기해서 돈까지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뭘까요? 북한의 무기 미사일이 너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물리력을 쓰는데, 이 물리력을 쓴다는 게 지금 쓴다면 오히려 정밀한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돈도 주고 시간도 준 다음에 물리력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을 한번 믿어보시, 낭만적으로 접근하면요, 돈을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김정은을 한번 믿어보시, 이건 또 한번 믿어보지, 그러면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더 큰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김정은 핵을 포기하겠는가? 여기에서 터너조이라는 양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6.25 때 정전협정이라고 하죠. 1950년 6.25 사변이 발생하고 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북한하고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협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략이라는 책을 썼던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터너조이 함이라는 배가 있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절대 믿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말을 믿으면 안 된다. 협상과 대화 의미가 없다. 이 협상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렸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너희들이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행동을 이끌어내지 않나 절대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참고로 들으시는 거고요. 공산주의자는 믿을 수가 없는데 역사상 가장 지도한 공산주의자가 누구냐면요, 이거 북한 공산주의자. 이거 주체사상파라고 얘기합니다. 주체사상은 별게 아닌 게,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갔을 땐 주체사상이 된 거죠.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모택동주의가 됐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는 레닌주의가 됐어요. 한반도 이북에 와서는 김일성주의가 되고,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도가 공산주의가 바로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이 얘기, 즉 세계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공산주의자가 북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북한 노동당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핵을 폐기시킨다. 자, 이 얘기 이제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기를, 즉 대북 특사들이 김정은의 얘기를 듣고 와서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미국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고 군사적 위협이나 북한의 체제 안전,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꼼꼼하게 분석한 것은 워낙 거짓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지금 성명서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소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아니, 한번 기회 두 번째예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쏟아왔는데 또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속았던 건 우리 아버지 세대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아직 안 속아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북 특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우리민족기라든가 선전 매체들에서는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나 미국에 대해서 핵을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북 특사들 발언했다는 그런데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핵 무력은 이게 남한 특사들을 만나고 나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핵 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처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무슨 만화책 대사 같은데요. 어쨌든 미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의의 보복이자 우리 인민군대 인민은 정의의 핵을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의지가 100배, 1000배 가다듬고 있다. 핵 무력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국방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 거짓말을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하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거짓말이 많았는지, 특히나 핵 문제 관련해서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역사가 이걸 입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몰래 핵을 개발하고요. 압박이나 제재나 봉쇄가 시작이 되면은 또 개발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시간을 벌고 돈을 벌고 그 다음 또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게 확인이 돼서 압박과 제재와 봉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시간을 벌고 돈을 벌어서 또 개발을 하고 이게 북한의 핵무기 역사예요. 이게 70년 동안 이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핵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다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되풀이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요. 첫 번째 핵 위기가 나왔던 게 89년도입니다. 프랑스의 위성이 북한의 핵 시설을 위성으로 촬영을 했어요. 큰일 났죠. 이래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심지어 돈도 줬습니다. 94년도, 89년도 위기가 나오고 무려 5년 뒤에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즉 핵을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IAEA 사찰도 받겠다, 국제원자력기구죠.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무려 미국 정부가 94년부터 북한 정권에 준 돈이 12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이 12억 달러라는 거는 매년 북한 예산의 54%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시간을 줬어요. 예전에 많이 해봤던 거예요.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이래가지고 북한이 핵을 없앨 줄 알았는데 94년도에 핵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8년 뒤에 8년 동안 돈과 시간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이 아니야 우리 핵무기 만들고 있어라 하고 2002년도에 협상 과정에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이 실수를 한 거죠. 탈로가 나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요. 또다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북한은 뭐 조지든가 뭘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돈과 시간을 줘본 겁니다. 2003년 그 다음에부터 육자회담이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죠? 6나라가 모여가지고 남북과 뭐 여러 주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에게 협상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돈과 시간을 빨아들이면서요. 한국 정부가 줬던 게 이 육자회담과 맞물려 있는 기간 동안에 북한에 줬던 이 햇볕 정책 기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흘려 들어간 돈과 쌀과 비료가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 69억 5천만 달러는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의 식량을 사면은요. 26년치 식량 살 돈과 쌀과 비료를 줘봤어요. 아니 많이 해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돈과 시간을 빨아들인 북한이 드디어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06년도입니다. 현찰을 빳빳하게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06년도인데 드디어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예요. 핵무장을 한 겁니다. 이제 설마 하다가 89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20년 만에 북한이 또다시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죠. 그래서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 국면으로 미국도 세계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요 1차 핵실험을 하고 한 2년 뒤에 이 영변에 약산 있는 진달래 꽃 피는 영변 지역이거든요. 영변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이 영변에 있는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 원자로에서 핵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핵물질 만들어내는 냉각탑을 북한이 폭파시켜 버렸어요. 아, 이러니까 진짜 핵무기 포기하나 보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폭파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실험을 합니다. 지도가죠.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핵무기에 관한 북한 얘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비핵화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얘기한다 그래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은 핵을 개량하죠. 미사일을 개량하죠. 그리고 이 핵무기와 미사일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더 큰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만 펑 하고 때리고 오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서 핵무기 미사일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요 그때는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켜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줘도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온 국민이 거의 온 국민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무기에 관한 얼마나 지도각에 집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김일성이죠. 핵무기를 처음 만든 게 5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에서 패퇴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핵무기 방위부라는 걸 만들었죠. PPT 나중에 다 가져가십시오. 두고 가야 되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일도 얼마나 아버지의 유훈을 받아가지고요 핵무기 개발에 집착을 했는 거 아니? 94년에서 99년 사이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대량 아사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굶어 죽었죠.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굶어 죽었답니다. 제일 많이 죽었을 때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김정일이 했던 얘기예요. 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돈을 핵 개발에 돌리는 걸 허가했다라고 노동신문에 자랑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무상으로 보육하고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무상교육, 무상보육 이쪽으로 가잖아요. 사회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무상배급이에요. 그 대신에 시장, 이 마켓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 개헌을 하는 것도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점점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북한은 이 시장에 자유를 주지 않는 대신에 공짜로 다 나눠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나눠주도록 돼 있는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식량 배급을 끊으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라는 거예요. 99년도에 북한이 식량 수입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식량 배급은 예전 주게 끝내버렸고 94년부터 끝내버렸고요. 그 나중에는 그나마 특권층들은 식량을 주던 거를 아예 외국에서 식량 수입마저도 끊어버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헬기,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니까 무기가 공짜로 거의 헐값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핵 과학자 기술자들이 들여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게 핵무기입니다. 왜 만들었겠어요? 북한 체제를 지키려고? 이 핵무기는 김일성이 54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 핵무기는요 6.25 전쟁 때 미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한 거예요. 미군을 내보낸 다음에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통일, 공산주의 통일, 적화 통일, 즉 남한을 인질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예요. 근데 이 핵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만들고 드디어 그 아들 3대 때 가서는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걸
왜 우리가 대화하고 협상한다고 포기하겠냐고요. 시간을 주면은 더 개량하죠. 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이게 없어지고요.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한반도 비핵화는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 포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도 되풀이를 북한이 주장을 해왔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북한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 이런 얘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북한만 비핵화를 하면 안 되고 남한의 주한 미군이 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남한의 미군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미군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한의 미군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져야 된다. 즉 미국이 한반도 북부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나오는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는 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겁니다.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나가버려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이번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거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핵 포기의 대가는요, 핵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만일 핵을 포기하는 대가라면 미군이 철수하면, 즉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는 거죠. 김정은이 내건 조건이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한반도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북한에 대한 위협 해소, 이거는 남한의 미군 나가라는 얘기예요. 미군이 나가면은 그때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나간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해도 생화학 무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 미국 다음에 북한이에요. 중국보다 생화학 무기가 많아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됩니다. 아니,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장사정포라는 수도권을 겨냥한 2분의 무려 10,000발 이상씩 쏟아낼 수 있는 북한의 어마어마한 대포 부대가 휴전선 근처에 쭈르르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군이 나간 다음에 북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뭔가 아니에요?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얘기하는 평화협정도 미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4일 시진핑과 푸틴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명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놨는데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런 다음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뒤에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 얘기인즉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야 된다. 한미동맹을 끝내라 라고 시진핑하고 푸틴이 합의를 했어요. 왜 시진핑 푸틴은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에서 미군 세력들이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 그래야 자기들 나라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한 대 있는데요. 부산항에 입항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미군이 있으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항공모함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 비행기와 항공모함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면은요, 무역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미군이 나가버려야,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비행기가 자유롭게 올 수가 있고, 그래야 무역로가 확대가 되고, 그래야 시진핑이나 푸틴도 권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국가 이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는 게 이들의 평생 목표죠. 중국과 러시아에. 이거를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핵을 완성해버리니까 잘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자, 그런데 여기에 호응해서 한국의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7월 6일 날 평화협정을 맺자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러시아나 북한 의도와 같은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중국, 러시아나 남한에서 미군 나가는 걸 평화협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 평화협정에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도 참여 안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올해 평화협정까지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평화협정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네. 소리 안 나요? 네, 그냥 이거 보십시오. 이 시청 광장에서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미 시위 집회 기간에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라고 주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게 평화 상태가 돼서 온 민족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예요.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외국 군대 철수입니다. 평화 상태가 되면은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가 없죠. 1953년 7월 달에 아까 터너 조이 제독이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정전협정의 기초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피노키오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속느냐? 우리도 거짓말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보니까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자 그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80%는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는 싫어해요. 겁이 나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직접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겁을 먹더라고요. 이른바 진보좌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파들이 아닌 한. 그래서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자고 곧장 주장을 하면은요 이거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속입니다.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처음부터 칼을 꺼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달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팔뚝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을 자르겠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손가락을 하나 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통이 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 안 하면 처음에 손가락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내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신 안 차리면은 그러면 이 협상 국면, 공산주의다고 협상 국면에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죠. 그러다가 월남이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74년 1월 달에 평화협정 맺었죠. 이러고 나니까 그때 안 나갔어요. 미군이 2달 뒤에 나가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몰랐죠. 미군이 나가도 그래도 괜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월남의 지도자들, 이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년 뒤에 더 큰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북월맹이 남쪽에 미군이 없으니까 축창 들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전쟁이 또 나가지고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다 북월맹의 간첩들이었죠. 그러니까 속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학살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월남 공산화 과정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통쾌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평화협정을 앞으로 이제 맺는다고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미군 철수 대가로 평화협정 맺자 그러면 아마 안 속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미군 철수는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야 라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서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트럼프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주한미군이 중립군 형태로 역할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높습니다. 이러면 트럼프도 속을 수 있어요. 이러면 남한 국민 전체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한미군을 중립군, 평화유지군 같은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다들 환호하고 박수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방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목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자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그 다음에 팔목이 잘립니다. 그 다음 몸통이 잘라나간다고요. 이게 뭔고 아니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는 게 이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계속 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설명드리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쟤네들이 하는 얘기가 70년 동안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회담이 있은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적대적인 두 체제가 죽이겠다라고 했던 북한이 갑자기 미국과 평화적인 협상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요. 그 전에 장관급 협상이 있었던 적도 아니고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한번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좀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얘기들은요 그냥 흘러 들으시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의 영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를 제가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당시에 배석했던 임동원 국정원장이 회고록에 적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안을 하니까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는 것은 어렵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계속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격을 좀 바꾸면 그대로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이 한 얘기입니다. 김 대통령께서 통일이 돼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 자체가 뭐였냐면요. 주한미군이 있긴 있는데 역할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즉 중립군, 평화유지군 형태로 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저라 그러죠. 균형자나 안정자 역할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서울에 있어도 되고요. 평양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주한미군은 어떤 군대인고 하니 28,000명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이 언제든지 가능한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 형태로. 일단 군대 자체의 규모가 대대적으로 축소되겠죠.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이라는 거는요. UN 평화유지군이라고 있잖아요. 분쟁 지역에 왜 파란색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가끔 총도 쏘는데 대부분 양쪽 사이에서 균형이나 중재 역할만 맡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런 형식으로 한반도에 머무는 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김정일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김정은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중재자, 균형자, 즉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아니고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 형태로 한반도에 머물게 된다면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일까요? 아니, 저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중국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감나라 대추나라 중국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한에 미군만 나가버리면 남쪽의 경제력을 빨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중국한테 큰 소리 쳐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뭐라고 얘기해 왔냐면요, 미국을 활용해가지고 중국도 억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꼼수를 많이 써왔다고요. 미군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한미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도 미군의 성격을 바꿔가지고 너희들도 한반도에서 나가기 싫잖아,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 와도 돼. 그 중국 좀 말려줘. 균형자나 안정자 역할을 해주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으로 머물러주고 그 대신에 한미 군사훈련 같은 건 좀 자제해줘서, 대대적인 군비 이거는 좀 자제해줘서, 우리의 한쪽 손을 잡고 또 한쪽 손은 남쪽 손도 잡아가지고 이 남북이 사랑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평화협정이라고 우리 맺으면 어떻겠소? 라고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김정일이. 이번에 김정은도 비슷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말이죠. 만나게 된다면 말이죠. 근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가 미국이 북한 폭격하는 것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연출과 연기, 드라마가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때린다 그러면 야, 평화를 파괴하는 트럼프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남미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환호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같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평화협정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될 때 미국도 얻어가는 게 있겠죠.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는 대신에 북한이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포기하겠습니다. 일단 핵폐기까지는 상호 간의 신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직접 대륙을 건너서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이걸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곧 완성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핵무기는 만들어 놨는데 핵 포기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핵 포기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미국까지 직접 날아가는 이 미사일만큼은 지금 당장 개발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한 방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1200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인데 이거 포기하겠다 그래요. 그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는 당신들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주한미군 추순하십시오. 다만 지휘를 조금 바꿔주소. 평화유지군이나 중립군 형태로. 아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얻어가는 게 많은데. 자, 이러면은 트럼프가 이걸 받아먹을 가능성이 많죠.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이라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환호할 겁니다. 대부분이 환호하겠죠. 중국, 러시아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도 미적미적 하는데,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일본은 좀 지금으로서는 예외적인 변수예요. 왜냐면 일본은 북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또 속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추라는 거예요, 미국한테.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CVID라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 내걸지 말고 좀 문턱을 낮춰주십시오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이게 문턱을 낮추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은요, 트럼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근데 북한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해왔던 게 그냥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측이 되는 거죠.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와해되고 해체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한미군이 주둔을 한다 그래도 일단 허리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만 하나 자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주한미군이 주둔은 하지만은 약화되겠죠. 시위가 변경되면 약화될 거 아니에요.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군은 주둔하니까 국민들은 그다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안 빠져나가니까 그다지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미동맹은 약화됩니다. 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완되지 못해 해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약화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다가요, 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또 속이는 게 확인된다. 김정은이 또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뒤에 확인될지 2년 뒤에 확인될지 2년 뒤에 확인될지 3년 뒤에 확인될지 모르지만 예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일단 협상을 맺은 다음에 한 3년 뒤에나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이에 만약 미국이 또 확인을 했다. 그때는요, 도저히 이제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왜냐하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직접 미국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어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협상은 안 할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폭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폭격은 지금 폭격을 한다면요, 북한을 정밀하게 수술할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시간을 주고 심지어 돈까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협상이 이제 북한의 속임수로 끝이 났다라고 확인된 다음에 이루어질 폭격은요, 이거는 대대적인 폭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폭격한다 그래도 빨리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규모가 작아집니다. 이게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죠. 그러나 이제 코피 터뜨리기 전략은 끝난 거예요. 북한에게 일단 시간을 주기로 한 거예요. 돈도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얘네들이 속임수를 썼어요. 그때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전략적 폭격 지점이라는 게 한 700군데 된다 그래요. 여기를 다 때려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 되죠. 오래된 무기 다 쏟아붓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더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평화협정 좋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시간을 주고 돈도 좀 주다가, 돈은 한국 정부가 주겠지만 이렇게 계속 흘려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땐 그때는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지금 나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보면은 일단 6월 안에, 올해 6월 지방선거 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미국이 북한에 정밀하게 폭격할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에 많은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일단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평화협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흘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상태를. 적화라고 불러야 되나? 자, 이 상태, 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는 전쟁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미국이 북한을 정밀하게 폭격한다면은 그건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뭔고 아니요?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는 거냐면요. 우린 지금 다 좋아해요. 보수층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로 가는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적화 아니면 전쟁이죠. 이것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감하죠. 자,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 즉 미북 간의 협상과 별개로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5월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5일이고요. 두 번째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4일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뭔가 하니 바로 연방제합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연방제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방제를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연방제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6월 15일 날 6.15 선언 2항에 이게 들어가고 2007년 14선언 1항에 6.15 선언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 6.15 선언 14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 연방제 방향으로 한반도가 진행되면서 이 연방제를 국제적으로 공인해 주는 것이 평화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연방제,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이라는 거예요. 평화체제라는 겁니다. 평화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연방제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화통일 아니면 자유통일이에요. 복음통일 아니면 주체혁명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달랐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남북이 이념이 달라서 분단이 됐거든요. 체제가 달라서 분단이 됐던 거죠. 달랐던 이념과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렇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잖아요. 이 두 가지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파란 통일, 빨간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북한까지 올라가는 통일이 되든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남쪽까지 내려오는 통일이 되든가 이걸 북한 헌법에서는 노동당 규약에서는 주체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주체주의, 즉 공산주의의 북한판 버전, 사회주의의 북한판 버전인 주체주의를 가지고 혁명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화통일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입니다. 목표가 자유죠. 그래서 자유가 들어가는 통일. 이게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통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통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인본주의적인 통일 방안이 바로 합의통일입니다. 협상통일이죠. 인간적인 통일 방안. 아주 애국심 많은 분들도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은요, 북한하고 협상하고 합의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이 합의 통일, 협상 통일이 될까요? 우리가 평화 통일하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평화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북한을 그냥 힘으로 무너뜨리자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우리 평화 통일을 원하죠. 그렇죠? 네. 근데 평화 통일을 하려면 북한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거 말고 더 있냐? 핵무기 문제도 협상과 합의해서 결국 이 대화로 통일 국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마저도. 근데 이 얘기가 맞냐는 거죠. 북한하고 협상하고 합의해서 통일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나오듯이 나오요. 협상하고 합의해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협상하고 합의해서는 통일이 불가능해요. 북한 정권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지배받는 사람들, 하나는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북한 정권은 한 번도 민주적인 선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북한 정권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일의 대상은 북한의 2,400만 주민들 혹은 북한 2,400만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돼야지 소련 군복 입고 와서 북한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김일성 가문과는 합의하고 협상해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민주적 선거가 회복돼서 민주적 정부가 구성되면 이 민주적 정부하고는 합의하고 협상해서 통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합의하고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것의 대표적인 게 연방제 통일이죠. 이 연방제 통일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지금 통일하자 그러면 이거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해요. 합의하고 협상해서 통일하자 그러면. 이 연방제 통일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야, 평화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평화 통일하려면 남한의 체제가 북한 체제를 깨면 되겠냐. 북한 체제가 남한을 깨서도 안 되니 남한의 체제와 북한 체제를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대표를 뽑자는 거예요. 남한의 대표는 남한식으로 뽑고 북한의 대표는 북한식으로 뽑아서 통일의회를 만들자고 얘기해요. 그거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인간적인 평화, 인본주의적인 평화는 나이스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여기 속아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평화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죠. 인본주의적으로 시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반도에 어디 계시겠어요? 북한 문제에서는 2,400만 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북한 사람들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하자 그래야, 즉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 가문하고 잘 대화하고 잘 협상하고 잘 타협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연방제란 말이죠. 이 연방제는요, 그럴싸한데 실제로 통일을 했다, 연방제로 통일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나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이렇게 분배가 되죠. 1당, 2당, 3당 남한의 정당별로 의석을 갖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은 어디가 되죠? 예, 노동당이 되죠. 북한의 노동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은 남한의 체제도 무너지면 안 되고 북한의 체제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상호 신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그럴싸합니까? 말은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상호 신뢰를 전제로. 그 신뢰해야지. 그러면 불신하면 되겠냐 그래요. 이 평화를 모르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태반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상호 신뢰의 기초에서 남한은 남한식으로 대표를 뽑으면요, 남한의 3당, 2당, 1당이 쭈루루 분배가 되겠죠. 근데 남한은 남한식으로 보면 자유가 있으니까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의석수는 북한보다 더 많지만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하죠. 일당 독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 있어요. 북한도 선거를 하긴 합니다만 이 투표용지 뒤에는 후보자가 한 명만 인쇄가 돼 있죠. 노동당 일당 독재, 일당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 포스터입니다. 모두 다 찬성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하면 찬성표 던지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반대표는 검은색 반대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함에 넣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반대 의사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통일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의 자유화가 먼저 돼야 돼요. 이 민주화, 자유화는 곧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한 북한 정권과는 타협하고 협상한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결국 통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당히 잘해보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대화해가지고 통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방제가 됐을 때 한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선언에 연방제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정말 이게 실현되면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곧 적화통일이라 그러면은 남한에 이 연방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주 길길이 날뛰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유력한 정당이 되면서 김정은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김정은 비위 건드리는 얘기는 절대 지금도 안 하지만 앞으로 사석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방제를요, 이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냥 연방제 하자 그러면 남한 국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왜 한국에 연방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면요, 남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남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 버렸느냐? 여기 앞에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6.15 선언에 보면은요, 2000년 6.15 선언을 보면은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단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남측의 연합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는 북한이 맨날 주장하던 연방제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야, 이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남측의 연합제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연방제를 주장해왔어요. 이걸 이른바 고려연방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려연방제, 연방제는 적화통일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하자 그러면 남한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이건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연합제라는 거는요, 김영삼 정부 때 정리가 된 건데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고 나서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가 되고 민주적 선거가 회복된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이 새로 구성된 정부와 남한의 정부가 연합제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대전제가 뭔가 하니 북한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연방제라는 건요, 고려연방제라는 건 뭔가 하니 북한이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 망하는 것, 한계는 망하지 않는 것, 즉 연합제는 북한이 망하는 것, 연방제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6.15 선언에서 공통점이 있으니 이 방향으로 통일하자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연방제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북한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체혁명이라는 거예요. 즉 적화통일이라는 겁니다. 고려연방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포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 적화통일 고려연방제 주체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6.15 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번 거치자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기만을 합니다. 속이는데 이 기만과 속임수의 전형적인 것이 단계별로 가자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면서 즉 6.15 14선언을 이행하면서 앞으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해나가면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가자는 거예요. 이 물리적 장벽이 뭡니까? 자기들이 고려연방제 주체혁명을 하는데 물리적 장벽이 남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안 없어지니까 먼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해서 이 기간을 거치면서 물리적 장벽들을 없애나가자는 거예요. 이 물리적 장벽이 뭘까요? 한미동맹,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교회겠죠.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한미훈련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주한미군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남한에 있는 보수 꼴통들 일단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된 다음엔 북한이 주장에 따르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일단 남한 사람들이 받아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만 뚫어놓자는 거예요. 길을 뚫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붕괴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의 교회는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하고 맞물리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남한과 북한이 시작을 하고 미국과는 주한미군 지휘를 변경해서 평화협정을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하나는 4월 달, 하나는 5월 달에 하자라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장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하겠다 그러면은 남한도 안 받아들이고 미국도 안 받아들일 테니까 일단 남한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먼저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지휘 변경을 먼저 하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시작하는 거는 남한도 미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남북이 일종의 지방 분권 국가로 묶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미동맹은 파탄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정교합니까?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니까. 우리 바쁘잖아요. 얘네들 밥만 먹고 어떻게 남조선 해방을 할 건지 이것만 연구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 분권으로 남과 북이 지방 정부가 되려면은요, 남한 헌법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6월에 지방선거 때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프레임이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나와요. 뭐 공교로운 겁니다. 공교로운 거예요. 공교로운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고 여러 번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들어가 있는 6.15 14선언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한미동맹도 있고요, 주한미군도 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주한미군은 지위가 변경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가지는 다 해소될 거라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 미묘한 부분이 많은 게, 아마 이것도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들으시고 다시 임의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유튜브에 다시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인용이 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거 마치 대한민국 붕괴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소고발 당합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제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것도 안 할 것이고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평화가 왔다라고 온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마 70% 이상은 좋아할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어요. 이제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을 한 평화협정이 됐습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참 좋아하겠죠.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우리 인민군대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안고 남반부를 평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는 애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이 되고 주한미군의 지휘 변경을 한 평화협정이 시작이 되면은요, 핵을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을 공격하는 핵만 없애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북한은 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포기할 때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생화학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북한, 117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 한국은 이 절반밖에 없는 군대인데 이번에 헌법을 바꾸어서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 병역법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런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양심적 병역법으로 인정해서 원하지 않으면 난 양심에 따라서 군대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군대 안 간다 그러겠죠? 누가 군대를 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 군대가 아이들 적게 낳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0만 명 단위로 줄어든다는데 우리는 한 40만 명 단위로 줄어들 겁니다. 핵을 가진 117만 군대가 북한인데 여기에 남한의 40만 군대 가지고 뭘 하겠어요? 게다가 연방제로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통일의회라고 모이면은 북한이 제1당 아니면 2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줘야죠. 쌀 달라면 쌀 줘야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요. 어디 북한 인권 얘기라도 한마디 하면 우리도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상태라고 불러야 돼? 이 상태를?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불러야 됩니까? 물론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남한에서는 이른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영원히 지배하는 거예요. 남한은 남한, 북한은 북한식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우리 북한의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의 장교들 진급을 할 때도 김정은에게 비위 건드린 사람은 다 잘라버립니다. 공무원 중에도 김정은의 비위를 건드리면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 퇴직해야 되겠죠. 아니 사석에서도 김정은을 비판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지금은 고려 연방제 주체혁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낮은 단계 연방제일 뿐이에요. 주한미군도 있습니다. 지위가 변경된 것뿐이에요.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천안함 폭침이나 연병도 포격 같은 건 안 하겠죠. 근데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요. 한국이 홍콩처럼 가는 거지. 홍콩은 중국의 한 도시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경제 생활하도록 내버려둬요.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이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자유롭게 여행 가시잖아요. 중국보다 훨씬 자유롭죠. 그래서 요즘 북한의 노동당원들 상대로 김정은의 강연제강이라는 이게 김정은이 말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반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김정은이 노동당원들 교육할 때 나오는 얘기가 계속 홍콩식 한반도 플랜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남한은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버려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북한에 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도 안 건드려요. LG도 안 건드려요. SK도 안 건드려요. 우리의 경제생활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돼서 평화가 왔고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에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라면 쌀 줘야 돼요.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요. 한국의 공직의 어떤 사람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요. 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는 거예요. 고려 연방제로 간다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 낮은 단계로 일단 평화가 한반도에 오면은 한국이 아무리 좌경화된 청년들도 이런 상태가 되면 김정은한테 항의할 거야.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론이 북한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면은요, 통일 의회에 지배 정당이 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북한에선 다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요. 남한에선 노동당 추종하는 사람들 많죠. 한반도 전체로 보면 노동당이 일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노동당이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노동당의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감옥 갈 생각 아니면. 중국처럼 가겠죠. 중국처럼. 예. 중국 안에서 중국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으로 가고 있는데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라오가이라는 데가 갑니다. 이게 노동교화소예요. 이 노동교화소가 1000개 이상 있어요. 중국에. 이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북한이 아니고요. 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상태로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 시작이 뭡니까? 이 시작이 뭐예요? 이러한 시작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시작이 지금 김정은하고 협상하자는 거예요. 이 시작이.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것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것을 시작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지금 한반도 평화가 오고 있다라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며 환호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결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이 결과. 자, 남북이 이런 식으로 화해협력 평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 화해협력 평화라는 것은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화해협력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렇고 북한하고 잘 지내면 화해협력 평화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때일수록 북한 인권 목소리 더 높이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도 거짓말이고 앞으로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폐기하고 계획 개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당장 행동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요, 이 남북 화해 협력 평화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틀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한 묶음이니까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